안녕하세요, 방현철입니다. 어려운 강의를 했더니 진짜 어렵네. 자, 강의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3편이죠, 이게요. 토지의 매수 청구, 매도 청구, 토지 수용, 법조문을 지금 총정리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토지에 어느 정도 맥락이 짚여요. 그래서, 지금 3편째 하고 있는데, 1편과 1편에서는 요거 했고, 2편에서는 농지법, 산지법, 구그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거 했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할게요.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민법,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법에 매수 청구가 있어요. 매수 청구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둘러볼 거예요. 굉장히 또 특히 민법에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잘 좀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이구 이게 뭐야? 그리고 오늘 요 강의 제목은 요거예요. 매수 청구, 매도 청구, 토지 수용 40개 법률 총정리거든요. 3편이고 강의는 599강입니다. 그리고 후단의 긴급 주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사실은 오늘 폭락을 제가 예견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제가 좀 이렇게 위험을 경고해드렸고, 이렇게 주식가 폭락할 때는, 그나마 바이오주가,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오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죠. 명절 전에는 한올 바이오팜에서 상한가 먹고 팔았다고 했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2,400 정도 수익 올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스코텍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플러스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스코텍하고, 오스코텍하고 뭐가 가지고 있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잠깐만요. 오스코텍하고, 레고캠 바이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스코텍하고 레고캠 바이오는 명절 전에 제가 살았죠? 두 종목은. 그런데 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지금 마이너스 0.9 아주 지금 선방하고 있어요.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도 바이오 관련주, 제가 추천했던 바이오 관련주는 아주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편입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일 또 지수가 폭락하면 또 추가하고 싶은 포트에 담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몇 종목을 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장에서 살아남을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 다 반도체, 로봇, AI 다 물려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이번 하락장에서는 주도주가 바뀔 거라고. 제가 항상 주식은 이런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오르거나 또는 내리는데 이런 마디마디마다 주도주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주가 대빵일 것이다. 바이오주가. 그리고 또 반등 줄 때는 어떤 게 대장이냐,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 사긴 사야 되는데 하루라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죠. 주식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죠? 오늘도 매수해야 되고 내일도 매수해야 되고 매일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 주식 중독자예요, 그분들. 그죠? 그렇지만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응의 영역이라고. 알파스인가? 아이고, 제 이름도 까먹었네. 잠깐만요. 그 종목이 라파스죠. 라파스라는 종목을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은 오늘 할 건 해야죠. 사실은 오늘 좀 제가 주식 강의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고민을 지금 많이 십사했을 거고,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투매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쌓여 있는데, 어느 누구 이렇게 꼭 폭락장에는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전문가들조차 방송에 안 나오죠. 희한한 일이죠. 지들 계좌 완전 박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MBN인가 생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생쇼. 그 생쇼에서 나오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익률이 300%다. 한 달 수익이 200%다. 한 달 수익이 150%다.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잡소리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포트를 하나씩 넣죠. 매일매일 포트를 하나 넣어요. 이거 한 20% 수익 났다. 이거 마이너스 10% 수익 났다. 요거 한 30% 수익 났다. 요거 한 20% 수익 났다. 한 달이면 수없이 많은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토탈 누적 수익률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제 계좌는 제가 항상 공개해드리죠. 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 월초나 월말에 딱 세팅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100%를 냅니다. 여러분, 이 수익률하고 제가 오리지널 계좌 원금 수익률하고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제 계좌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이런 숫자 장난에 속지 말라고. 이런 숫자 장난에 속으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 장난에. 그래서 매스컴에서 막 100%, 200%, 300% 났네. 그딴 얘기들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제가 숫자 노름의 장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의 장난이라고. 숫자의 장난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말이 맞아요. 다 더하면 이 수익률 나와요. 다 더하면. 그런데 이거하고 진짜 오리지널 계좌 5천만 원 가지고 포트 구성하면서 100%, 150%, 100, 제가 저번 달에는 110% 냈죠. 아, 120% 수익 확정했죠.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익이 냈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수가 지금 폭락하고 있지만 제 계좌는 플러스예요. 왜 그럴까? 이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300%, 200%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된다고요. 자, 어쨌든 요건 제가 뭐 이제 다음에 이번에 이제 후단에 설명드리고, 자, 오늘은 뭐 할 거냐? 개발 제한 구역의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민법에서 매수 청구가 있어요. 도로법에서도 매수 청구가 있고, 하천법에서도 매수 청구가 있고, 소하천 정비법에서도 토지 매수 청구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소하천 정비법은 토지 수용이라고 되는데 이건 토지 수용이에요. 토지 매수 청구가 아니라. 어차피 하천법하고 소하천 정비법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죠? 자, 볼게요. 제 교재를 보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요거 뭐 진짜 빨리 진행할게요. 자, 밑에를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매수 청구.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좀 띄워놓을게요. 왜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좀 제가 좀 강의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동영상. 자. 자. 어딨어? 자,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토지의 매수 청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매수 청구 범조문이 17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28조, 그리고 시행규칙 16조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농지법이나 산지법은 농지든 산지든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런데 그린벨트 내 그린벨트의 토지는 농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냐, 산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냐 안 나와 있어요. 다만 뭉텅거려서 토지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 그러면 뭐예요? 임야도 되고 농지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죠. 뭐 지목을 불문하고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수 청구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야든 농지든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토지의 매수 청구는 한번 여러분이 법조문을 읽어보면 될 거고. 근데 그린벨트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유튜브에서 그린벨트 이제 여기서 매수 청구 있을 거예요. 그린벨트에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개발 실전 사례에서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 내 매수 청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매수 청구를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 자, 볼게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전에 뭐 해당 토지. 근데 이것도 이상한 말이에요. 그죠?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이 말이 뭔 말이야?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전부터.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토지를 사용 못하죠. 그죠? 그래서 아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토지를 경매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매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계속 소유한 자, 계속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계속 소유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계속하여 소유한 자, 계속하여 나와요. 근데 또 문제는 또 하나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를 매수 청구를 하긴 하는데, 자, 인근에 개별 공시지가의 50% 미만이어야 돼요. 산지법에서는 뭐 제곱미터당 1,000원, 그죠? 농지법에서도 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25,000원 사이. 이게 왜 이게 나오지? 농지법에서도 5만원에서 25,000원 사이만 매수하겠다. 그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산지법에서는 뭐 제곱미터당 뭐 1,000원, 그리고 뭐 1,200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산지는 강동열 사장님께서 전문가 박사십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 있어요? 경사도가 뭐 30도 이상이면 안 된다. 그죠? 그런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제가 어제 국유림 관리소에서 나오는 공문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실은 매수 청구하는 사람들이 바보죠. 그죠? 공시지가의 50%, 그 인근의 가격 대비 50%로 매수한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가격도 오르지 않는데 그걸 누가 매수 청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민법이죠. 민법에 매수 청구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283조, 316조, 622조, 643조인데 지상권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차지권, 또 임차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저는 공부하면서 그래요.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각 법률마다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매수 청구하고 관련된 것들이 민법에도 이렇게 있네? 아니면 공법에도 이렇게 많이 있네? 그런 걸 느끼셔야지만이 공법에 어느 정도 달인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저도 뭐 다 외우지는 못해요.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건 어디 법률에 나와 있네, 어디 법률에 나와 있네, 대충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지 남들하고 대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막힘없이 술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모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교재 컨트롤 F 치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F 치시면 F 치시면 이 화면에 나오잖아요. 이 화면 내에다가 궁금한 거 입력하시고, 그죠? 문서 전체 클릭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어가 쭉쭉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자세한 설명은 제 기본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에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가 지금 어느 정도 되신 분들 한해서 지금 제가 심화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기서 나왔구나, 이것은 저기서 나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아시죠? 이건, 그죠? 민법 233 지상권자 갱신청구권 또는 매수청구권, 요것은 토지의 매수청구가 아니라, 토지의 매수청구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이에요.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이다, 이것은. 그죠? 민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게 아니에요.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이에요. 매수청구권도 토지에 대해서 행사할 수도 있고 건물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민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토지가 아니다, 건물이다. 나머지 공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건물이다. 그죠? 나머지 공법은 토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민법은 건물, 민법은 건물에 관한 겁니다. 나머지 공법은 토지에 관한 거고요. 이해 가시죠? 자, 지상권이 있어. 내가 지상권을 갖다 여기다 설정해놓고, 토지에 설정해놓고 건물 하나 줬어.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나중에 계약이 만료됐다든가, 그죠? 만약에 이 건물 토지주가 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소멸 사유가 있을 때, 소멸할 때 거부한다든가, 그러면 나는 이 지상물에 대해서 현존한 가치, 뭐 새 건물 아니에요, 그죠? 내가 20년 동안 사용했어. 그럼 거의 뭐 감가가 많이 돼가지고 가치가 거의 없겠죠, 그죠? 가치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현존한 가치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새 건물로 니야 임마 뭐 해라, 그게 아니라 현존한 가치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거 의무도 있고 매수 청구권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제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다 있습니다. 그리고 310조 원상회복, 요거 했구나. 요거 했죠?
요거. 전세권이네, 이제 전세권이요. 자, 여러분, 전세권도, 토지에 대한 전세권 있잖아. 제가,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전세권 안 들어봤다고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려본 적 있죠. 토지에 대한 전세권을 등기부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토지의 전세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임차권, 전세권, 뭐, 지상권,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토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를 임대차 계약해서 그 위에다가 내가 뭐 건물을 짓든, 가건물을 짓든, 뭐 컨테이너를 갖다 놓든, 뭐 비닐하우스를 씌우든, 이런 그 공작물이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어떤 그 임대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용어만 다를 뿐, 용어만. 지상권, 전세권, 차지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인데, 다만 우리는 해석만 달리할 뿐이다. 단어만 틀릴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권을 토지에 설정해놓고, 토지 위에 건물을 쳤어, 내가. 어떤 뭐 가건물 하나 쳤어요. 그래서 뭐 전세 기간이 만료됐어. 그러면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나는 이 토지주한테 남아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현존한 가치로, 현존 가치예요. 새 건물이 아니라고요. 항상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근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이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죠? 동의 얻지 않으면 이건 꽝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한 법조문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야?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안 된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그죠? 그거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 토지에 대한 전세권, 토지와 건물의 전세권인데, 내가 여기다 부속을 시켰어. 이 건물에 대해서 만기가 됐을 때,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속물도, 이 토지주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차지권, 제가 되게 중요하다겠죠? 토지를 임대차해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것은 건물을 소유를 목적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누가 집니까? 임차인이 지는 거죠? 임차인이 건물을 토지를 임대차해서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돈을 통해서 건물을 지어요. 그죠? 건물을 지어서 여기서 영업을 하든, 고깃집을 하든, 뭐 빵집을 하든, 무슨 뭐 빨래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뭐 영업 활동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 건물에 대해서 계약이 만기가 됐을 때 이 토지주한테 내가 이 건물을 매수 청구해달라,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매수 청구입니다. 근데 차지권은요,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간접적으로 내가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얘기하겠지만, 차지권에 대해서. 자,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하고,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바뀐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 차지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뭐 매매한다든가 아니면 경물에 넘어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는 굉장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제가 요 강의 끝나면 제가 심화학습에서 차지권에 대해서 이것은 못다한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는 제가 좀 하나씩 좀 깊이 좀 뜯어보는 강의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뭐 이렇게 차지권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수 청구 있다. 이제 그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차인의 매수 청구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에 여기다 전세권을 설정했어. 건물하고 토지. 근데 이 부속물이 있어. 근데 이것을 이거 A 소유였는데 이거 B한테 넘겼어. 계약은 이 사람으로 돼 있고, 근데 이것을 토지주의 허락, 건물주의 허락을 얻어서 이 사람한테 넘겼어요. 이 사람이 영업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이 전차인이라고 하죠, 전차인. 이 전차인은 이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냐 이거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토지주의 허락이 있었냐 허락이 없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락이 없으면 안 되고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허락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법. 도로법에도 매수 청구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41조에 보고 시행령 4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40조나 41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도로법에서 보면 그죠? 우리가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그러면 요 고속도로 옆에는 뭐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항상 보죠. 이게 옆에 20m에서 50m 사이로 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죠. 접도구역. 막 고속도로 옆에 이 땅을 갖다 막 포크레로 파버린다가 그러면 고속도로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접도하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라는 어떤 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접도구역입니다. 이 접도구역의 땅을 소유한 사람은 국가에다가 또는 시행청에다가 내 토지를 매수해주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입니다.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매수, 이게 바로 도로법에 나와 있는 거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 그죠?는 비슷해요. 접도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그 다음에 토지 사용 수익이 그린벨트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이거. 그죠? 그린벨트하고 비슷하죠? 내용 읽어보면, 그린벨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경매로 내가 이런 접도구역 토지를 매수했어. 어떤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사서 매수 청구하면 된다고.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없어요. 그런 경매로 취득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법조문 없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계속 소유. 그죠? 취득하여 계속 소유.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 그린벨트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조문이에요. 똑같은 점은. 왜? 경매로 요것을 낙찰 받았어. 접도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법조문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알고 샀잖아. 그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여기. 이 토지를 알고 샀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이걸 매수해주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하지. 미친놈아 법조문 읽어봐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접도구역 그런 쪽에 있는 토지, 어떤 뭐 유튜브에서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토지 낙찰받아서 대박을 이룬 사례. 지가 해봤어. 내가 볼 때는 그 뻥이더라고 보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어느 분이 얘기하던데 그거 정말 뭐 이 땡땡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땡땡이라고 하는 분, 이 땡땡 공법에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같은데 그런 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이것도 매수할 수 있는 금액도요. 개별공시 시가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매수해요. 이거 뭐 그린벨트하고 똑같죠? 이런 거 사면 돈 되겠습니까? 돈 안 돼요. 돈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거 돈 될 수 있는 걸 매수해야지. 이상한 거 쓸데없는 거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천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천법도 보면 이제 하천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천법이 있고 소하천 정비법이 있어요. 하천법은 매수 청구가 되지만 소하천 정비법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공공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소하천법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이에요, 수용. 매수 청구가 아니라 이것은 소하천 정비법은 수용이에요. 그죠? 수용이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토지의 매수 청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천법에 보면 하천구역 어쩌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연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천법 개정 어쩌고 제 교재 보세요. 2008년 4월 7일 말한다 해서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계속 소유한 자, 뭐 계속 소유한 자. 근데 하천법에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도로만 미불용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나중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할게요. 도로만 미불용지가 있는 게 아니다. 도로만. 하천하고 소하천도 미불용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뭐 하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천 정비 사업을 해서 여기가 수용됐어 이렇게. 그죠? 깔끔하게 이렇게 뭐 석축도 싸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물이 잘 내려가게. 그죠? 홍수할 때 옆에 막 물이 넘치지 않게 석축도 싸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들 토지를 수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보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든가, 뭐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합의가 안 됐다든가, 그러면 뭐 이것을 공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소하천 쪽에, 이런 쪽에 경매가 나온다? 그럼 이게 미불용지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따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 여기 그 매수 청구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은 미불용지다. 미불용지. 그리고 다 국가에서 이미 공탁을 해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탁이 안 됐으면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 이런 법조문을 떠나서 먼저 요게 수용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천 정비구역으로 편입이 됐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급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지급이 됐고요. 대부분 다 공탁이 돼 있어요. 소하천 정비법도 마찬가지예요. 소하천 정비법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천구역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공탁이라든가 수용이 이미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미불용지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된다. 근데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요거 80% 이상이 대부분 다 수용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돈이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법은 이게 뭐 토지 수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것은 뭐예요? 토지 수용이야. 아니죠. 매수 청구가 아니라 이건 소하천 정비법은 토지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하천법하고 아까 뭐 소하천 정비법하고 두 가지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하천법도 그냥 수용인 거예요. 수용. 그죠? 수용이라고요. 이 하천이 이렇게 막 꼬불꼬불하게 막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막 꼬불꼬불하게. 그러면 우리가 시골 나간다 가면 이렇게 석축 같은 거 이쁘게 쌓아놓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물 넘치지 말라고. 그죠? 물 넘치지 말라고. 그럼 내 토지가 일부 이렇게 편입이 됐어. 그러면 이것을 군청이나 다른 데 가서 보상해주세요. 그럼 보상해줘요. 보상해준다고요. 이런 토지가 나오면, 이런 하천이 나오면 좋은 땅일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러니까 미불용지는 도로만 있는 게 아니다. 하천이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그런 것도 나와 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수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하천이 정비가 되는데, 그죠? 하천이 정비가 되는데 그런 물건들에 있을 때는 오히려 돈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렇게 공익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요, 이런 하천, 소하천 또는 이제 시골에서, 그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죠. 군에서 시행하는 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는 뭐 국토부에서 하는 거 말고,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뭐 LH, SH에서 하는 거 말고 군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뭐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도로를 낸다든가 하천을 정비한다든가 어떤 해서 무슨 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수용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서 온천개발지구로 지정됐다든가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 지방자치단체, 군이나 도나, 그죠? 아니면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 소하천 정비, 도로 내는 거, 아니면 무슨 온천지구로 지정됐다든가 아니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서 환지방식으로 한다든가. 그럼요, 이런 것은 보상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알려드렸나? 너무 많이 이게 얘기 안 하려고. 어쨌든 간에 수용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수용하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냐에 따라서 보상금이 많이 차이 난다. 보통은 국가에서 시행하면 보통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1.5 아니면 2.2, 2.5가 물론 이제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뭐 3배, 4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준주거지역은 뭐든지 다 공장도 질 수 있고 다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의 땅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보통 감정가의 뭐 3배, 4배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용도지역은요, 보통 1.2 또는 1.5, 1.8, 뭐 2.5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군에서 또는 도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어떤 도로 내는 거, 도로 낼 때 보상하는 거, 아니면 뭐 어떤 지구로 지정돼서 보상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반 이런 토지 수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할 게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블루오션인데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제 제 블루오션 교재는 나중에 실어 놓을 건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 낙찰 받아가지고 12배까지도 벌어본 적이 있어요. 12배까지. 아주 저가에 낙찰 받아가지고 낙찰가에 12배까지 벌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 취득에 관한 법률. 이게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저기죠.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거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법률인데, 자, 이게 모든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기본이 되는 법이다. 아까 참 그리고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수용들에 관해서는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말 그대로 지방자치예요, 여러분. 여론이 무섭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골 같은데, 군지역 같은데, 면지역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준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물건들도 그런 군지역, 면지역에 있는 수용되는 거 있죠.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봤어요. 한 2, 3년 전에는. 이제 그게 또 이제 지금 사람들도 몰라요. 잘요. 그냥 토지 수용 강의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현실에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제 친구들이나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야 이거 뭐 하천으로 들어갔대. 아니면 야 여기 뭐 지난 마이산 같은 경우 옛날에 거기 이제 온천 아니면 관광 휴양지구로 지정됐거든요. 환지 방식으로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이런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에 관한 법률보다 훨씬 많다. 근데 그 비율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성 취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건 나중에 제가 강의할 거예요. 한 가지 이제 강동래 사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판례를 저번 강의 때 불러오신 게 이제 실어놨죠. 판례 실어놨습니다. 자, 어떤 군에서 여기다 이렇게 도를 낸다고, 이게 내 땅이야, 이게. 내 땅이다 도를 낸다고 수용을 했어. 다 보상을 해줬어. 난 돈을 받았어. 그런데 한 5년이 지나도록 이 자식들이 이거 도로도 안 내, 아직도. 도로도 안 내. 5년이 지나도록. 그러면 저는 뭐 할 수 있냐? 국가에 대해서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해서 수용된 것은 2000년인데, 2005년까지도 이 공사를 안 하고 있어. 그럼 나는 가만히 땅만 뺏긴 거잖아, 국가에. 그죠? 땅만 뺏긴 거야, 5년이 지나도록. 이 국가에서는 아무것도 행위도 안 하고 있어. 그냥 선만 그어놨어. 그러면 나는 국가에다가 이 5년치 지가상승률에 대한 곱하기 X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요거 아니야. 요거 자꾸 말이 딴 데로 가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것들, 저 하수 전문가들이 떠들기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저는 잘 얘기를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딱 들어보면 저 하수 떼기 이제 그런 강의들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공익사업을 취득에 관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일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제 광명, 시흥, 그 주택지구를, 공동주택지구를 갖다 개발한다고 그래. 그럼 여기가 지구 지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바로바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 지역 내에, 그죠? 이 사업 시행자가 여기다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좋죠. 그죠? 어차피 다 보상금이 나간 거니까. 그런데 여기가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 사업 시행지 옆에다가 타인의 토지를 이렇게 빌려서 아니면 또는 이렇게 사용하고자 건물을 쳤어. 여기는 이 시행 사무실로 쓴다든가 아니면 LH 사무실로 쓴다든가.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는 이 토지 소유자는 이 사업 시행자한테 내 토지 너희들이 3년 이상 사용했으니까 야 매수해가 그냥 귀찮다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 대길일 수도 있어요. 그죠?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 시행지구 아닌 밖에다가 이렇게 가건물이라든가 어떤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특히 사업이 거의 갈 무렵에 나머지 다른 이제 주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땅 말고 이 사업 시행지 외곽 쪽에다가 외곽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토지 수용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해 가셨죠? 다음에는 이제 요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30분 정도 내가 떠들었는데 나머지 10분 또 주식 얘기한 것 같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렇게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민법,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법 여기까지 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요거 건축법, 주택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제가 다뤄본다고 했죠. 요것은 매수 청구가 아니라 매도 청구에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주택법, 건축법, 그죠? 건축법에도 매도 청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건축법에도 매도 청구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다고요. 우리가 건축법 맨날 건축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도 내가 어떤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기다 건축물을 지려고 이렇게 했어. A가 마음 먹고. 근데 B라는 사람이 연락이 안 되거나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 사람한테 야, 너 이 땅 내 땅 나한테 팔아 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매도 청구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했죠. 이렇게요. 요거 도로법, 하천법. 오히려 요거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 여기서 지방으로 갈수록 대박이 나올 수 있다. 대박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여러분 요거 도로법, 하천법, 뭐 이제 소하천 정비법, 그죠? 또 민법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방자치단체는요 이렇게 면지역이라든가 군지역은 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그래도 동네 다 어른들이에요. 동네 분들이라고요. 그죠? 내 친구의 아들내미가 군청에 있고 막 다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쉽게 애들이 직원들도요, 공무원들도 쉽게 낮게 평가 못 합니다. 절대 낮게 평가 못 합니다. 그런 경우 많으니까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사례가 있거든요. 한 7, 8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뒤로 자빠질 수 있어요. 뒤로 자빠질 수 있다고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마다 각각 달라요. 이런 것도 제발 맹신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케이스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다 못 보여드리고 제가 한 2가지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민법도 이렇게 그 매수 청구가 있다는 거 좀 꼭 기억하시고요. 민법은 건물이지 토지가 아니다. 나머지 법률은 다 토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법만 빼고 나머지 민법은 건물에 대한 거다. 그죠? 매수 청구하는 거. 그렇지만 나머지 법률 40여 가지 공법은 다 토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수용에 관해서는 이제 건물도 포함되죠. 수용은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매수 청구예요. 매수 청구라고요. 그죠? 매수 청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오늘 강의 여기까지 표시를 좀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것은 좀 빨간색으로 아니면 노란색으로 해볼까? 노란색으로 하자. 자,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할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공주택 특별 이거에서 이제 이거 한 20가지 법률이 있어요. 여기에요. 20가지 법률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 인정고시날이 달라요. 사업 인정고시가 다르다고요. 요걸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필패한다. 특히 토지 수용 예정지에서 요걸 모르고 경매한다? 요걸 모르고 매매한다? 그냥 등불을 들지 않고 어둠을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팡이 없이 어둠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아마 이걸 마지막 강의로 할 건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볼 거예요. 어쨌든 요거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택법, 건축법 요것은 제가 시간 되면 다음에 한다고 그랬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관심 없는 분들은 나가시고요. 지금 주식이 굉장히 지금 변곡점에 놓여 있고, 변곡점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 경고를 수없이 드렸죠. 계속 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부동산 강의하면서 주식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요 근래는 계속해서 막 명절 특집방송, 명절 전 특집방송에서 계속 경고를 드렸어요. 조심하시라. 정 주식을 하고 싶으면 바이오주로 가라.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만 플러스든지 마이너스 뭐 0.몇 프로, 1%밖에 안 빠집니다. 그죠? 경고 드렸던 종목들은 다 우수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을 얘기할 테니까 부동산에 관심 없으신 분들 나가세요. 돈 벌기 싫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자, 볼게요. 이건 제가 제 계좌는 나중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자, 종합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한 달에 100% 수익 비결, 한 달에 100% 수익 비결, 그죠? 여기에 주식 얘기를 제가 많이 해놨습니다. 추천도 했습니다. 오늘 또 뭐 급등한 것도 나오고, 이 중에서 이 폭락장에, 그죠? 오늘 뭐 150개밖에 안 올랐어요. 150개 주식이 오르고 2,500개가 주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그죠?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끄떡없죠. 끄떡없습니다.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 경고를 드렸어요. 후단의 주식 이야기, 그죠? 이때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주식 이야기, 후단의 주식 이야기, 추단의 주식 이야기, 경고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2주 전부터 제가 원래 이렇게 후단의 주식 이야기를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조심하시라 라는 얘기였고, 하물며 오직했으면 추석 때도 요렇게 조심하시라, 추석 전에도 조심하시라 라고 경고 방송을 했겠습니까? 자, 종합지수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종합지수 차트죠? 자, 여러분, 큰 맥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하락, 반등, 하락 중에 있죠?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여기서 뭐 반등을 주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깨고 내려갈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단지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뭐 주식 얘기니까 제가 담배 한 대 피면서 할게요. 어찌됐든, 자, 그럼 짧게 볼게요. 짧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에 지지선은 없다. 주식에 지지선 없다. 제가 제 강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거짓말이면 제 손에다 장을 지지고 하늘 올라갑니다. 제가 이날 뭐라고 했습니까? 이날 이 열십자 나오는 날, 이날 강의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저는 주식 다 팔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주식 한 주도 없습니다. 이날 다 팔았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게 이틀 올랐다고 했죠. 이틀 동안 올랐다고 했죠. 그러다가 주구장창 지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폭락하는 날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했고, 그리고 이때부터 레고캠 바이오를 매집을 하고 있죠. 레고캠 바이오는 지금 마이너스 0. 몇 프로, 손실도 아니죠. 지금 뭐 대부분 오늘 10% 이상 빠진 게 수두룩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레고캠 바이오 매집을 했고, 이때는 또 한올 바이오파마 매도를 했고, 상한가 안 먹었죠. 30% 수익, 그죠? 근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한 종목을. 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첫 번째 오스코텍, 두 번째 레고캠 바이오. 요것은 명절 전에 매수한 거죠. 오늘 추가로 이렇게 폭락할 때 매수한 건 HK 이노션인가? 왜 제약바이오주 있습니다. 아주 제가 아주 우량한 줄 제가 포트 보여드릴게요. 자, 종합지수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경고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종합지수를 가장 먼저 본다고 했잖아요. 종합지수 보고, 지수 보고, 그 다음에 테마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종합지수는 일단 하락 추세다. 그리고 여기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고 제가 4, 5일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조심하라. 이게 다시, 물론 추세선을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하락 추세대 그리나 하나 그렸고, 제가 또 하나 추세대를 그렸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근데 반등을 못 주고 바로 비가 오네. 뭔 소리인가 했더니 막 비 쏟아지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흘러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내일도 아마 미우 다다이 빠지면 개바락 보일 거예요. 아랫골 달고 이렇게 양선 나오면 내일이 단기 바닥이다. 그렇지만 단기 바닥도 오르면 이 추세대 맞고 오르면 쳐맞고 또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절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수는 무조건 부정입니다. 지금 누가 말해도 부정이에요. 하락 추세잖아요. 그리고 이 하락 트렌드까지 깨고 내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고를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수가 뭐가 중요해? 종목이 중요하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년,
15년, 5년 넘어도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왜? 종합지수를 먼저 읽지 않으니까. 아, 종합지수가 이렇게 하락인데? 아, 그럼 내가 주식을 해야 되나? 비중을 확 줄이는 게 낫죠. 명절전에 저는 비중을 제가 뭐라고 했죠? 저는 두 종목 갖게. 그런데, 자, 이렇게 하락 추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오주라고 했죠? 바이오주.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아마 주도주가 될 것이다. 로봇, AI, 반도체, 초토화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추세대를 깬 것들은 매도하는 게 맞다. 며칠 고생한다. 며칠 고생한다. 3, 4일 안에 이 추세대 복귀하지 못하면 매도하는 게 맞다. 라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수는 지금 이제 바닥이 없는 상태인데 어디를 바닥을 설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대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락 1파 2 3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라도 전저점까지라도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반등을 못하고 그냥 바로 스르르 무너졌어요. 스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저는 전저점 또 하나 그려봅니다. 여기 2350 2350 전저점을 하나 그려봐요. 왜? 2650에서 여기까지 지수가 빠지게 되면 300포인트가 빠지게 돼요. 300포인트가. 그러면 300포인트면 지수가 한 10%, 15% 빠진 거거든요. 15% 빠진 거예요. 맞나? (2650에서) 2350이면 그냥 300% 빠졌으니까 한 10, 한 몇 프로 빠진 거죠. 10 몇 포인트 빠진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가 일단은 전저점이 일단은 바닥이라고 봅니다. 전저점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일 만약에 개발학 보이고 아랫골이 또 폭락하고 이렇게 양선 만들면 내일이 단기 바닥이다. 그렇지만 단기 바닥도 급등락이 심할 거다. 급등락이. 왜? 지금은 어려운 장이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이 추세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추세대 아무 제가 몇 번 긁어드립니다. 지금은 이 추세대 올라도 처맞고 내려올 것이다. 쌍바닥을 하든지 또 재차 하락하든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베팅하고 있는 업종은 제약 바이오다. 자, 첫 번째는 한올 바이오파마에서 상한가 먹고, 두 번째 오늘 오스코텍이 아침에 플러스 한 11% 시작했더라고요. 11% 플러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배드민턴을 치는 바람에 솔직히 매도를 못했어요. 500주만 매도했어요. 500주, 2500주 갖고 있었는데 지금 2000주 보유하고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 수익 꽤 났는데. 근데 오스코텍은 제가 정해놓은 이 추세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바닥 확정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닥 깨지 전까지는 보유하겠습니다. 지수가 아무리 폭락해도 이 가격대는 알테오전 안에 레오캠 바이오도 지지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도주로서 아직까지 재료까지 해서 손색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매수한 거 말씀드릴 거고, 조금 이따 또 몇 가지 종목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우나 나스닥을 볼게요. 지금 여러분 지수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잘못하면 여러분들 깡통차기 딱 좋은 지금 시기거든요. 지금요. 나스닥이나 다우 차트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겁나요. 다우나 나스 차트 보면 월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볼까? 자, 월봉으로 보자.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자, 여러분 보세요. 올랐다가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여기 지지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이게 보통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는 여기까지 올 거라고 보는데 지수가 이제 완연한 하락 추세잖아요. 물론 하락하다가도 반등 주고 하락하다가도 반등 주고 그러겠지만, 그죠? 어차피 추세는 이제 하락으로 돌렸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죠.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줄이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다우 한번 볼게요.
다우. 왜 안 되지? 아유, 다우 산업이구나. 자, 여러분, 다우 산업 월봉으로 볼게요. 자, 이번 달에 음선이 3개 나오잖아요. 음선이 3개. 그러면 적산병이에요. 적산병이면 뭡니까? 하락을 암시한다는 얘기죠.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보이긴 해요. 아유. 여기까지 보이긴 해요. 여기까지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장담 못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지수가 이렇게 하락 추세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종합지수 다시 한번 볼게요. 종합지수. 하락 추세입니까?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요 추세대 깼고, 자, 요 추세대 이렇게 돼야지 맞죠? 이게. 자, 깼잖아요. 오늘 이렇게요. 이 추세대를 깼죠? 오늘 깼죠? 이렇게 완벽하게. 그죠? 내일 진짜 운 좋아서 이렇게 양선으로 빡 들어준다면 정말 바랄 게 없겠죠. 이렇게 양선으로 딱 올려준다면 바랄 게 없겠지만, 내일 만약에 오늘도 나스닥이 약세다 보이면 이렇게 딱 제가 볼 때는 내일도 폭락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이렇게 폭락한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종목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번 달에 지금 현재까지는, 오늘 아직 데이터가 오늘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까지 합치면 한 2천 얼마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요거 오스코텍 제가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못 팔았어요. 10% 23% 올랐는데 못 팔았어요. 갭상승을 딱 보여서 시작했는데, 아침에 배드민턴만 안 쳤어도 여기서 한 10, 2~3% 수익 챙기는 건데 못 팔았습니다. 근데 요거 종목은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이 가격, 제가 그어드린 가격 있죠? 요 가격 28,000원, 27,000원 깨지 않으면 저는 보유입니다. 보유. 이 가격. 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종합지수가 하락 추세에는 바이오주, 제약바이오주로 제가 베팅한다고 그랬죠. 자, 저는 이 종목은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하루 더 음선이 뗄 수도 있겠지만 보유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플러스권이에요. 보시면 플러스 지금 3.28% 수익 났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자, 다음 종목.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레고캠 바이오. 자, 제가 이 종목 설명드리면서, 어차피 제약 바이오잖아요. 그죠? 바닥 확정형이다. 그리고 이 가격대 34,000원을 깨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습니다. 매도 안 했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날부터 샀습니다. 이날 샀고 거의 3일에 걸쳐서, 이날부터 샀구나. 3일에 걸쳐서 샀습니다. 3일에 걸쳐서. 이날 4일에 걸쳐 샀어요. 계속 분할 매수했어요. 근데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은 이 종목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누워있는데, 5일선 이렇게 꺾어진다든가 20일선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어요. 왜? 내일 음선 때리면 이게 음선이라고 합시다. 파란색 음선 때리면 이렇게 꺾어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를 지지하는, 내일 만약에 주수가 폭락해서 여기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이 종목도. 그죠? 이 종목도 여기를 지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은 무조건 조건매매다. 조건매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조건매매예요. 이렇게 폭락장에 이렇게 버텨주는 거, 정말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이게 주수가 이렇게 폭락했다가 반등을 줄 때 가장 많이 세게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 근데 이런 것들은 낙폭과대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지수가 이렇게 폭락했다가 반등 줘도 이것은 뭐 약하게 반등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장에서는 안전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매수한 종목은 이거예요. HK이노션. 그죠? HK이노엔. 이 종목인데, 바닥에서 많이 오른 것 같죠, 여러분, 이거? 바닥에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뭐, 그래봤자 뭐 3만원에서 출발한 거예요. 3만원 바닥 찍고, 여기, 진짜 진바닥은 여기죠? 여기 3만 5천원 정도. 여기인데, 뭐 빠져봤자 이건 여기까지. 그리고 또 500일선을 돌파하고,
돌파하고 지금 첫 번째 음선이 나온 거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하루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 추가적으로 빠진다. 4만원 이하에서는 저는 이런 종목은 적극 매수입니다. 적극 매수. 4만원 이하에서는.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이 종목은 정말 재무구조우량하고요. 실적도 아주 튼튼합니다. 이런 종목 그냥 묻어놓고 가셔도 돼요. 사실은 솔직히 정말 진짜 지수가 만약에 폭락을 줘가지고 지수가 여기까지 막 3만원 3만 5천원까지 빠졌다. 그럼 이런 종목은 눈 딱 감고 그냥 묻어놓고 가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좀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액세스바이오를 좀 살라고 했는데 못 샀어요. 사실은 요 종목 너무 장이 불안해서. 오늘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요거 유한영양은 제가 저번에 추석 특집으로 말씀드렸지만, 요건 뭐 오늘 좀 많이, 요거 오늘 한 몇 프로 오른 거야 이거? 오늘 한 이거 10% 15% 이상 올랐네. 갭상 이건 좀 당분간 조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파스가 오늘 8% 빠졌는데 여러분, 요런 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단기 추세대 이렇게 딱 그어드렸죠. 이렇게요. 저는 이날 깨기 전날 팔고 나왔죠. 지수가 빠지는 기미를 보이고 팔고 나왔죠. 그래서 이때 팔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이 전저점, 다음에 이제 이 전저점이 1차 또 2차 손절 라인이다. 2차 손절 라인이다. 그리고 또 이거 또 못 파신 분들은 제가 또 추석 특집에서 그런 말씀까지 드렸죠. 자, 이 장기 추세대 요거 22,000원 22,000원을 깨면, 종가상 깨면 매도다. 근데 아직은 안 깼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는 이 종목을 이때 매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도를 못 합니다. 그럼 이때 저는 26,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이 종목을 26,000원에 매도했다 합시다. 그럼 지금 얼마야? 22,000원. 26,000원에서 22,000원을 빼면 얼마야? 4,000원. 그러면 이때 못 파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20%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20% 손실이라고요. 그죠? 이 가격 깨면 여러분, 이 추세대 깨면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결단이라고, 결단. 추세를 돌렸을 때, 요렇게 추세를 돌렸을 때 사도 안 늦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사신 분들은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을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옛날에 좀 마음이 아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아파서를 비만 치료제 일동제하고 같이 추천드렸기 때문에 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분명히 이때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 파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때 2차 손절가를 매도했음에도 근처에 왔음에도 못 팔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저는 있죠, 제가 3, 4일 만에 이걸 갖다 이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매도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힌트를 드렸는데도, 물론 제 재산이 아니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하지만 이것은 오랜 경험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오랜 경험 속에.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빠진 상태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빠진 상태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빠진 상태인데, 내일 만약에 여기서 또 개파락 보여서 이 추세를 깼다. 그러면 사실은 이때는 이제 20%가 넘기 때문에 손실이, 투매에 동참하는 건 바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건 바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딱 물려있으면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다른 종목에서 막 돈 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종목 지금 말 그대로 천수답이라고 하죠. 천수답.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시간적인 낭비, 기회적인 손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얼마나 커요. 뭐 짧은 인생 살면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짧은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기회 낭비, 시간 낭비를 하냐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만약에 라파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타산지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종목 제가 짧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 더 짧게 볼게요. 저는 이날 제가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추세는 딱 긁어놓고 이날 매도를 했어요. 지금 만약에 이날 매도를 못했으면 저도 마이너스 현재 지금 20% 정도 될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일의 시간 낭비가 있잖아요. 5일의 시간 낭비가. 차라리 이때 매도를 하고, 저처럼, 레고캠 바이오를 분할 매수했다면, 지금 마이너스 0.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5천만원씩 샀어. 레고캠 바이오도 똑같이 5천만원씩 샀어. 그러면 이것은 거의 손실이 아닌데, 이것은 1,000만원 손실이잖아요. 1,000만원 손실. 1,000만원 손실이죠. 자, 제 계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레고캠 바이오 저 얼마치 갖고 있습니까, 지금? 신용으로 샀죠? 자기용자. 자, 레고캠 바이오. 1436주. 지금 5,200만원치 갖고 있어요. 손실률 마이너스 19만원. 보이시죠? 근데 똑같은 시기에요. 이때 이거 팔고 레고캠 바이오 산 거예요, 여러분. 레고캠 바이오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미인투표라고. 이렇게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엔 여러분들 마음만 아프고 시간 낭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해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1차 손절 라인, 2차 손절 라인을 정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신 분들, 지금은 사실은 손절의 의미는 없다. 이제는 장기 추세대를 깬다 하더라도 손절의 의미는 없다. 왜? 마이너스 20%가 넘기 때문에 손절의 의미는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은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어떤 특허가 2033년까지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어떤 이런 특허는 꼭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은 물려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 못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또 주식이 올라오면 절차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진짜 한 달을 까먹는 거잖아. 만약 운 좋게 여기까지 올랐어. 운 좋게 여기까지 올랐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이게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이렇게 주식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과감한 결단성, 그리고 손절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손절이 습관화돼야 된다. 물론 손절이 습관화되지 않게 하려면 그만큼 연구를 하고 최적의 매수 타임을 찾아야 되는 거고, 설령 그렇게 내가 최적의 매수 타임을 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라인을 깼다 그러면 손절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철칙입니다. 그건 철칙. 설령 그게 오른다 하더라도 손절은 철칙이다. 오늘 많이 깨우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라파스 가지고. 저는 이제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아까 지아 이노베이션, 요 종목은 재료가 좀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전고점 지지하면서 좀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내일 이렇게 5일선이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이런 데서 한번 매수를, 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요 박스권 이렇게 만들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단지 요 가격대 깨면, 요 추세대 깨면, 이 저점들 깨면 매도죠. 볼 거 없습니다. 이런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이든요. 그 다음에 제가 DR잼을 요걸 좀 보고 있는데, 이 DR잼은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여러분, 뭔 내용인지 아시죠? 의료기기 쪽에서 엑스레이 영상이라든가 그 부품 관련해서 세계 1위 기업이니까 한번 잘 보실 필요도 있어요.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은 괜찮습니다. 유한양행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 이게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이제요.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라파스 말씀드렸고, 일동제약은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라.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기 지금 갭 상승을 보였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잖아요. 이 갭을 매꾸로 내올 수도 있지만 매꾸로 내오지 않을 수도 있다. 저점이 아마 여기까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전고점까지 일 가능성이 높고, 이 갭은 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빠져도 여기까지 19,000원대까지 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한번 매수 타점 잘 잡으면 될 것 같고, 한미약품이 오늘 이제 이 추세대, 제가 그려놓은 이 추세대,
명절 특집 방송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추세대 딱 하단 맞고 쳐 올랐어요. 그죠? 내일도 빠지면 요렇게 뭐 양선 그릴 수 있겠죠. 내일도 개발락 보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추세대 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추세대 대고 샀으면 제가 봤을 땐 최소한 3%는 먹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거 보이죠. 샀으면 깨기 전까지는 보유. 요 추세대 깨기 전까지는 보유. 그러니까 주식은 이게 바닥에서 최적의 매수 타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하여간 주식 얘기만 하면 동화약품 요거 중장기 투자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바이오 요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죠. 요 실적이 액세스바이오 요것도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이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 수익이 있을 거예요. 손절은 여러분께서 정하십시오. 제가 뭐 이런 기술적 분석은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요 전고점 요 라인 손절은 이 라인 잡으시면 됩니다. 이 라인 이 가격대 요 가격대 깨면 요 가격대를 깨버리면 힘들 수 있으니까 요 가격 손절은 그죠? 이 가격 깨면 여기 저항선이 되는 거고 어떻게 좀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죠. 어쨌든 요 거래량들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요 거래량들 요 거래량 무시 못하니까 요거 액세스 바이오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요것도 유심히 보시면 저는 사진 않았어요. 근데 내일은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은 사실은 내일 편입할 종목을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이 세 종목 중에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손절가 깨면 매도입니다. 이 종목도요. 근데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살 예정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 GI 이노베이션 하고 액세스 바이오 중에 하나를 살 예정인데 절대 저는 매수 철칙이 있죠. 매수 철칙이 마이너스 안 주면 안 산다. 마이너스권 아니면 안 산다. 이게 바로 제 박영춘의 철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수장에 굳이 뭐 비싼 돈 주고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안 주면 저는 절대 안 삽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 하늘바이오파마는 제가 상한가에 엊그제 팔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미련 없습니다. 이건 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